데이비드 아데어는 불과 17세의 나이에 우주 엔진에 대한 뛰어난 재능을 보이며 미국에서 가장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시설 중 하나인 에어리어 51 지하의 방폭실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지구상의 어떤 우주 항공 프로그램에서도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그가 주장하는 엔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데어는 수십 년 동안 에어리어 51에서 우주선 설계의 비밀을 풀어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는 군사시설 중 한 곳에 있는 살아있는 원자로에 대한 그의 보고서를 분석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십시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입니다. 어른들을 능가하는 활약을 펼친 10대 소년. 17세 소년이 어떻게 이 나라에서 가장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는 군사시설 중 하나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도,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데이비드 아데어는 고등학교 시절 고도까지 도달할 수 있는 액체 연료 엔진을 개발하여 지역 당국이 그의 실험을 감시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의 회고록에 따르면 그는 광활한 목초지를 태워버릴 만큼 강력한 연소 시스템을 만들었고 수소와 등유 혼합물을 더 이상 취미 수준이 아닌 고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대부분의 10대들이 처음으로 자동차 엔진을 조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 아데어는 군의 주목을 받을 만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연결고리가 형성됩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죠. 아데어의 경우 학문적 인정, 군사적 호기심, 그리고 정치적 인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존 애쉬브룩 하원 의원은 젊은 엔지니어의 급속도로 발전하는 연구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애쉬브룩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데어가 점점 더 정교해지는 로켓 실험을 위한 자금, 접근 권한, 그리고 감독권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은퇴한 공군 장군 커티스 르메이도 그 10대 엔지니어의 설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르메이는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가능성을 보면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단순히 멀리서 관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방문하고 평가하고 그 10대 소년의 성장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이처럼 세심한 관심을 기울인 것은 아데어가 더 빠른 로켓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시대를 수십 년 앞서간 아이디어에 기반한 새로운 종류의 로켓, 즉 엔진을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자기 핵융합 경납장치. 이 개념은 이론상으로는 간단했지만 실제로 구현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항성 수준의 플라즈마 조각을 자기 병 안에 가두고 그 밀폐된 반응 에너지를 추진력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데어는 단순히 금속 튜브를 가지고 놀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첨단 이론 우주선 추진의 논리를 반영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증언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눈에 띕니다. 아데어는 전문가들이 자신의 수학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설명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사람들이 그의 연구를 검토했고 심지어 스티븐 호킹과의 짧은 학문적 교류까지 언급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그 나이에 괴너지 핵융합 엔진을 구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단순히 재능 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전략적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아데어가 시제품 엔진을 만들고 마침내 로켓을 날릴 준비를 마쳤을 때 감독관들은 그에게 좌표를 주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좌표였죠. 네바다주의 마른 호수 바닥을 가리키는 좌표가 나왔습니다. 그 좌표가 확정되는 순간 모든 것이 실험에서 훨씬 더 통제된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꾼 발사. 데이비드 아데어가 뉴멕시코주 화이트샌즈 미사일 시험장에서 로켓 발사를 준비하는 순간 그 작전은 더 이상 학생 실험처럼 보이지 않고 군사작전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트럭들이 속속 도착했고 인원들은 현장을 봉쇄했다. 그리고 모든 단계는 점검 목록을 확인하는 엔지니어의 나이와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이것이 평범한 실험이 아니었다는 첫 번째 단서입니다. 아데어에 따르면
그의 로켓은 결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자기 핵융합 엔진을 중심으로 구축된 실험 시스템이었는데 당시 다른 10대들은 물론이고 전문 연구소조차도 시도하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그 로켓은 일회용으로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회수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낙하산처럼 말이죠. 강화된 기체. 실제 목표는 고도 상승이 아니라 성능 분석이었기 때문에 기체를 온전하게 추락시키기 위한 시스템이었다. 사람들이 절대 잊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아데어는 착륙 지점을 직접 선택한 게 아닙니다. 군에서 그에게 좌표를 알려줬을 뿐입니다. 그는 한참 후에야 왜 그 수치들이 그렇게 정확했는지 이해했다. 하지만 그 수치들은 공공검사망에서 벗어난 지점, 네바다주의 마른 호수바닥을 가리켰다. 그룸 레이크. 당시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결국 전 세계가 에어리어 51과 연관짓게 될 장소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발사 자체는 완벽했다. 로켓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수천 마일에 달하는 속도로 거의 순식간에 가속했는데 이는 청소년 프로젝트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이었습니다. 로켓은 정확히 목표 지점에 도달했고 설계대로 손상 없이 착륙했습니다. 그 후 상황은 순식간에 전개되었다. 아데어는 통상적인 브리핑 대신 곧바로 네바다로 이송되었다고 말했다. 지체도 없었다. 지체도. 더 이상 논의는 없었다. 잘했어, 얘야. 분위기는 멘토링에서 제압으로 바뀌었다. 그가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분위기는 화이트 샌즈와는 전혀 달랐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고위 장교들, 그리고 말하지 않은 메시지가 있었다. 이 시점부터 그의 작업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기지에서의 첫 순간들을 회상하는 아데어의 말은 직설적이다. 시설의 규모, 고요함, 모든 사람이 자신이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곳의 에너지. 그는 즉시 이것이 연구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다. 평가였다. 그는 자신의 로켓만큼이나 평가받고 있었다. 그리고 명심하세요. 일반인 10대 소년을 보안이 철저한 경납고에 데려오는 사람은 그 소년이 안에 있는 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면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데이비드 아데어가 지하 공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곳의 분위기는 그가 곧 보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의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장 요원들이 그를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그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그의 나이 또래가 그 방에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다. 경납고 중앙에는 엔진이 놓여 있었다. 아데어가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마치 원자로 내부에서 격렬한 사건이 일어난 듯한 파열이었다. 두 번째로 알아챈 것은 움직임이었다. 기계적인 움직임이 아니었다. 마치 챔버가 환경 변화에 반응하는 것처럼 맥박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 주변 온도는 기계 장치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울기 형태로 변했다. 표면은 단순히 그을린 것이 아니라 질감이 느껴지고 층이 겹겹이 쌓여 마치 생물체처럼 보였다. 이것들은 그가 수년 후에 얻은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그가 반복적이고 일관되게 기록한 세부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핵융합 엔진 관련 계산법이 머릿속에 깊이 새겨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천천히 주변을 걸어다니며 모양과 자기장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기하학적 형태, 환형 정렬, 자기장 밀폐 특성, 그리고 배치 단서들은 그가 그룸 레이크라는 이름이 거론되기 훨씬 전부터 독자적으로 개발해온 엔진 설계와 일치했다. 원자로 주변을 한 걸음 한 걸음 돌 때마다 같은 깨달음이 더욱 강해졌다. 이것이 무엇이든 간에 제작자들은 미국 군보다 훨씬 앞선 수준으로 핵융합 밀폐 기술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동안 그조차도 자신이 이걸 봐도 되는 건지 의심했다. 한때 그는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 너무 가까이. 표면 온도가 급격히 상승했는데 열 때문이 아니라 마치 원자로가 근접을 감지한 것처럼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가능성을 일축할 수도 있습니다. 센서가 온도 변화를 유발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보세요.
왜 조직처럼 반응하는 추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까요? 왜 순전히 기계적인 장치에 적응형 동작을 내장해야 할까요? 아데어는 바로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를 지켜보던 경찰관들은 엔진보다 그의 반응을 더 자세히 살피고 있었다. 그는 변수였고 그들이 시험하는 대상이었다. 그가 격리 아키텍처의 핵심 요소를 파악한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은 빠르게 반응했다. 이제 문제는 엔진이 무엇인지가 아니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람이 그 설계도를 읽을 수 있었던 것이다. 데이비드 아데어가 원자로 앞에 섰을 때 놀랍게도 그 구조는 낯이 익었다. 그 구조는 그가 연구했던 어떤 항공기 장비와도 닮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원칙들은 그가 수년 동안 칠판에 적어왔던 것들과 똑같았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불편한 상황이 벌어졌다. 군대가 이미 그가 추구하던 것을 만들어냈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이미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엔진 주위를 천천히 돌며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그저 관찰했다. 그의 시선은 곧바로 그 경납고리에 쏠렸다. 그것들은 장식용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다. 핵융합 반응을 가두는 데 사용되는 자기 병과 같은 원리인 토러스 형태의 기하학적 구조를 따르고 있었다. 그가 만든 시제품은 같은 아이디어의 조잡한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원자로의 경납 구조는 실험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수년간 협조하지 않는 수학과 씨름했는데 결국 풀리지 않았던 방정식들이 존재해서는 안 될 기계 안에서 완벽하게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된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는 순식간에 깨달았다. 아데어는 표면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몸을 살짝 기울였다. 금속도 아니고 복합 재료도 아닌 뭔가 다른 것이었다. 그 재질은 질감이 있었고 그가 움직일 때마다 온도가 변하는 미세한 굴곡들이 있었다. 그것은 과열된 엔진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니었다. 주변 환경을 감지하는 시스템처럼 반응하는 것이었다. 표면은 기계 케이스라면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될 방식으로 휘어졌다. 항공우주 관련 교육 과정에서 그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 그는 머릿속으로 논리를 짜기 시작했고 그때 문득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떠올랐다. 연소실 파열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가해진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았다. 마치 엔진이 작동 중에 고장난 것처럼 보였고 충격으로 인한 고장은 아니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기기는 사용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기기를 사용한 사람은 지금 이 방에 없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정부는 아데어가 뭔가를 해결해 주길 바란 게 아니었다. 그들이 이미 짐작하고 있던 사실, 즉 이 기술이 그가 알고 있는 어떤 인류공학 계보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주길 바랐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가 이 원자로가 자신의 연구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면 누가 만든 것일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에 나옵니다. 아데어가 그 회의실에서 내린 결론 때문에 그의 증언은 에어리어 51과 관련된 가장 논란이 많은 주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분위기를 바꾼 제안. 데이비드 아데어가 엔진 내부에서 자신의 핵융합 경납 연구와 일치하는 패턴을 발견하는 순간 지하 격실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때까지 장교들은 그를 관찰하며 그가 무엇을 알아맞히는지, 자신들의 전문가들도 풀지 못했던 패턴을 얼마나 빨리 해독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자 그들은 더 이상 설명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실용화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안한 것이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아데어에 따르면 무기 개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위 관리들은 그의 전작이 핵융합 경납 엔진이 군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탐사도 아니고 추진 연구도 아니고 전략적 배치였다. 이는 무기화 가능성을 의미했고
1970년대 초 냉전 시대의 전략적이라는 말은 단 한 가지 의미로 해석되었다. 바로 선제 공격 능력이었다. 이는 그의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아데어는 상호 확증 파괴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식으로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을 만큼 빠른 로켓을 개발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직접 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그 시스템이 성공한다면 한 국가는 적국이 발사를 감지하기도 전에 공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안정화의 정의입니다. 그들이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깨닫는 순간 그는 왜 그들이 자신을 그룸 레이크에 오게 하려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가 관련된 유력 인사는 그만이 아니었다. 아데어는 나치 로켓 엔지니어 출신으로 이후 미국의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아서 루돌프가 그가 기지에 있을 당시 그곳에 있었다고 밝혔다. 루돌프는 강경한 결단력과 기술적 긴장 고조에 대한 주저함이 없는 인물로 악명이 높았다. 아데어는 루돌프가 자신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회상한다. 그리고 그때 은근한 어조였지만 의미는 명백한 위협이 드러났다. 그는 기지에 무기한 억류될 수 있으며 가족에게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런 위협을 무시할 순 없죠. 당연히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데어는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로켓을 고의로 파괴했다. 흑연 윤활유와 중수소를 혼합하여 화학 물질을 제조한 결과 엔진 내부에 치명적인 고장이 발생했고 누구도 엔진을 재활용하기 전에 완전히 파괴되었다. 폭발은 엄청났다. 관계자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던 무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다시 한번 반전된다. 아데어의 말에 따르면 그가 에어리어 51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커티스 르메이 장군의 개입 덕분이었다. 르메이는 그룸 레이크 사건 이전부터 그를 알고 있었고 그가 어쩔 수 없이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는 한 위험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데어는 그 개입 덕분에 기지에 영구히 남으려는 시도가 무산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간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이 만든 원자로라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방식으로 작동하는 엔진을 목격하고 나면 삶은 결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데어가 그 엔진에 대해 내린 결론은 이야기에서 쉽게 잊히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이상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닌 현실적인 이야기가 되는 시점입니다. 데이비드 아데어는 바로 이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고 그의 증언이 에어리어 51과 관련된 가장 논란이 많은 주장 중 하나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원자로 내부의 패턴을 이해하고 그 패턴들을 그동안 씨름해온 수학적 계산과 비교해본 결과 그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데어에 따르면 그 엔진은 미국의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련의 것도 아니었고 실험적인 항공우주 기술도 아니었다. 그것은 유기적인 것이었다. 생물학적 특성이 구조에 녹아들어 마치 살아있는 시스템처럼 작동하며 조작자와 상호작용하도록 설계된 기계. 그리고 그는 바로 그 점 때문에 그것을 알아봤다고 말합니다. 그 엔진은 손이나 계기, 스위치로 조종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종사의 신경계에 직접 연결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감정과 의도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생관계입니다. 그 말은 수십 년 동안 그를 따라다녔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만약 그 말이 부분적으로라도 사실이라면 그가 본 추진 시스템은 단순히 첨단 기술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지능과 괴너지, 핵융합 기술을 결합할 수 있는 종의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입니다. 아데어의 주장은 간단하지만 충격적입니다. 그가
그룸 호수 아래에서 조사한 손상된 엔진은 그가 도착하기 훨씬 전에 추락한 비행체에서 회수한 비인간 추진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그 파열은 시험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사고의 결과였고 군은 그것을 복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을 알아챌 만큼 충분히 발전된 핵융합 경납 수학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아데어가 적합했습니다. 과학자로서도 아니고 컨설턴트로서도 아닙니다. 해독가로서 말입니다. 그는 엔진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처럼 작동했다고 주장합니다. 기계적인 부분과 반응하는 조직적인 부분이 결합된 형태라는 것입니다. 온도 변화는 근접성에 따라 달라졌다. 내부 구조는 인공 재료가 아닌 생물학적 적응에서나 볼 수 있는 패턴으로 배열되었다. 그리고 그가 분석할수록 메시지는 더욱 명확해졌다. 인류가 여전히 헤매고 있던 문제들을 누군가 이미 해결했습니다. 항성급 플라즈마를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원자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 기술을 어디까지 따를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아데어가 기록한 모든 세부 사항은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 즉 항공, 우주, 방위 산업을 재편할 기술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추진력, 심지어 의학까지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인류가 단순히 뒤처진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수색이나 뒤처진 기술이었다. 그리고 군의 다음 행보는 그 격차를 더욱 명확히 드러냈다. 아데어가 엔진의 출처를 밝히자마자 방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기 때문이다. 경찰관들은 설명을 원한 게 아니었다. 그들은 협조를 원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다음에 요청한 행동이 이 이야기의 위험한 전환점이 된다. 하지만 그 순간 무기와 제한, 사보타주, 탈출, 그 모든 일은 그가 그 방에서 본 것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엔진에 대해 내린 결론 때문에 이 이야기가 오늘날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계와 숨겨진 엔진으로 만들어진 세계. 데이비드 아데어가 50일 구역에서 나온 후에도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훨씬 더 광범위한 이야기로 발전했다. 그가 이후 수십 년을 묘사하는 방식을 자세히 들어보면 어떤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기술 발전 속도가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 시설의 발전 속도보다 훨씬 빨랐던 점을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따르면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후폭풍입니다. 연구실에서 획기적인 발견이 나오는 게 아니라 회수된 하드웨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발생하는 그런 종류의 후폭풍이죠. 아데어는 현대의 일부 기술 발전이 처음 공개될 당시에는 너무 완성도가 높아 보였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훨씬 더 발전된 기술의 축소판 같았다는 거죠. 그리고 문서들을 보면 그가 단순히 방관자처럼 이론만 늘어놓은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수년간 산업 현장에서 항공 우주 분야의 개념을 실제 민간 기술에 적용하는 데 매진했습니다. 그는 재료공학, 안전 시스템, 그리고 우주 비행에서 얻은 원격 측정 데이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재료과학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가 자주 언급하는 사례 중 하나는 초흡수성 고분자 개발인데 이 기술은 결국 현대의 일회용 기저귀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 자체로는 평범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데어는 이를 유체 보유 및 압력 환경 관리를 위해 설계된 고성능 항공우주 소재에서 파생된 기술과 연결합니다. 외계 기술이 아니라 항공우주 원리에서 탄생한 기술이며 그 원리 자체도 훨씬 더 발전된 무언가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의료 원격 측정 기술도 있습니다. 아데어는 우주 비행사의 심박수, 산소 수치, 스트레스 반응 등을 추적하는 데 사용되었던 우주 기반 생체 신호, 모니터링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여 병원 구급차, 심지어 오늘날 웨어러블 기기에서 사용되는 휴대용 의료 시스템으로 진화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가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그 발전 속도입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매우 빠르게 성숙했습니다. 너무 빠르다.
그는 이러한 가속 현상이 엔지니어들이 처음부터 개념을 발명하는 대신 역설계를 시작할 때 발생하는 현상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엔진 연구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더 큰 도약 사이의 연관성을 지적했다. 핵융합 경납 기술이 뜨거운 화두가 되었다. 인공지능 개발이 급증했다. 자율 시스템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했다. 그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그가 제시하는 시간 순서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인류는 매우 짧은 간격으로 여러 차례 기술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마치 사회가 필요한 기반을 구축한 후 누군가가 그 위에 또 다른 기술층을 얻는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아데어는 모든 혁신이 그룹 레이크에서 나왔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그가 본 엔진, 즉 부분적으로 유기적인 구조를 가진 엔진이 첨단 추진 시스템과 인공지능이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완벽한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계산만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적응하고 학습하고 상호작용하는 시스템. 그리고 프로그램이 그런 것에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접근하게 되면 그 파급 효과는 경납고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깥으로 퍼져나가며 결국 여러분 손에 들어오는 장치, 도구, 그리고 인프라를 조용히 형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아데어가 계속해서 되짚어보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 그 정도로 발전된 기술이 존재했다면 오늘날 우리 세상은 우리가 결코 접할 수 없었을 기술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를 마지막 장으로 이끌어줍니다. 그의 이야기를 믿든 안 믿든 그가 묘사하는 패턴에는 한 가지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회의 사이에서 말이죠. 데이비드 아데어의 계정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가 계정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요. 수십 년 동안 세부 사항은 그대로였습니다. 시간 순서도 같습니다. 그가 언급한 애쉬 브룩, 르메이, 루돌프는 항공우주 및 무기 개발에 관여했던 역사적 인물들입니다. 이력서를 인정하기 위해 엔진의 작동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룸 호수 아래에 실제로 작동하는 엔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공개된 문서는 없습니다. 사진 증거도 없습니다. 공식적인 인정은 없다. 회의론자들은 외계 기술을 역설계하려면 엄청난 증거가 필요한데 아데어는 그러한 증거를 공개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에어리어 51을 회수된 외계 비행체가 아닌 항공기 시험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모든 것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은 패턴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발표된 연구 곡선과 일치하지 않는 기술 도약을 암시했던 항공우주 엔지니어, 물리학자, 군사 관계자들을 세어보십시오. 증언들을 세어보면 어떤 것은 신빙성이 있고 어떤 것은 의심스럽지만 대체로 익숙한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회수된 비행체, 외계 엔진, 그리고 무기화 시도. 아데어의 이야기는 그가 공개적으로 나서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던 틀에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주저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해서 선택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용했기 때문에 선택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남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것을 식별할 만큼 뛰어난 융합수학 능력을 가진 10대 소년이었던 것입니다. 그 세부 사항은 선정적인 보도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방식으로 이야기에 무게감을 더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자 그는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입니다. 그것을 용기, 확신, 아니면 그보다 더 복잡한 무언가로 해석하든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몫입니다. 만약 데이비드 아데어가 정말로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살아있는 핵융합 엔진 앞에 서 있었다면 세계에서 가장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는 비밀시설의 벽 뒤에는 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가 그러지 않았다면 왜 그의 이야기는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없을까요?
데이비드 아데어는 자신이 이해하는 진실을 밝히고 에어리어 51에서 우주선을 설계하는 비법을 어떻게 해독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기밀 항공우주 연구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회자되어 온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 진실이 현실과 일치하는지는 당신 스스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